네, 그러면 5월 두 번째 주 인공지능 주간 기술 동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는 일본 출장을 나와 있고요. 목요일 날 도착했습니다. 목요일 도착해서 여기는 3일 격리를 해야 돼서 지금 동경에 있는 호텔에서 지금 이틀째 지금 격리 중이고요. 내일까지 격리하고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출장 온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멀리서 예, 인사드리고요.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 일본이면은.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장. 네, 이거 저번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일주일 지나니까 이렇게 컸습니다. 와, 굉장히 빨리 크고, 네. 그래서 또 신기해서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딱 일주일 지났는데, 이만큼 자랐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자라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단 의료 관련된 뉴스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멀티모달, 멀티모달 저번에도 한두 번 나왔었는데 본격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았었는데요. 한번 멀티모달 관련된 뉴스를 다 모아봤습니다. 해서 이게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갈지를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멀티모달을 AGI 그러니까 인공일반지능 또는 범용인공지능하고 좀 연결을 해서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그래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케팅 쪽도 그동안 조금 그냥 단편적인 뉴스로만 좀 살펴봤는데 마케팅과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마케팅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뭐 챗봇이라든가 이 부분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좀 옛날 기억도 좀 되돌려 보고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는 차원에서 그냥 간단히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번 주는 뉴스도 뉴스고 뭐 새로운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관점에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할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를 살펴보는 아마 좀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저희가 같이 주간 기술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이제 얻어왔던 지식들이 좀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에 오니까 또 이런 걸 보는 시각이 조금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다 보니까 이런 기회도 좀 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요건 요렇게 좀 정리를 하면 네,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네, 하여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일단은 의료이고요. 의료를 일단 첫 번째 주제로 삼은 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일단 먼저 첫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좀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정말 이 뉴스를 보면서 의사들이 고민이 많겠구나, 정말 이제 좀 위기감을 느끼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많이 좀 들었었고요. 특히 이제 진단 쪽에 있는 의사들은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뭐 나오는 뉴스 여기에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것도 보면 예전에 의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이렇게 청진기로 환자의 가슴을 이렇게 대서 소리를 들어보고 진단을 하는, 이제는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이제 대체가 아마 조만간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국내 업체이고요. 야베스라는 업체인데 청진기 만드는 회사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 폐 소리를 듣고 자동으로 판독하는 인공지능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어느 정도 지금 뭐 개발은 된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영역도 지금 뭐 야금야금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자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뭐 특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 엑스레이 찍은 거에서 이제 골절 여부를 판단하는 거인데요. 이게 손목 부분은 생각보다가 놓치기 쉽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진을 찍으면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검출을 해 줘서 이런 부분이 또 식약처에서 또 허가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인제 욕창 환자, 인제 이렇게 몸을 잘 못 움직이는 환자들이 오랫동안 하나의 자세로 있게 되면 이제 그 눌려 있는 부분들이 인제 짓무르거나 상처가 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카메라로 찍으면 이제 이 상처 부위가 어느 정도라는 걸 파악을 해서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제 그런 기능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단이라든가 예전에 한번 저기 관련된 뉴스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병리학이라고 해서 병리학의 위기라고 해서 지금도 벌써 이쪽으로는 지원하는 의사들이 많지 않답니다. 뭐 정원의 절반도 채 안 되게 지금 레지던트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게 이런 뉴스들이 뭐 하루 이틀 나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뭐 눈만 뜨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또 눈만 뜨면 또 기술이 더 좋아졌고 정확도도 높아졌고 뭐 이런저런 병원에서 이미 벌써 실험 어 이렇게 이런저런 병원에서 벌써 받아들여 가지고 인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해서 아마 의사들이 하여튼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뭐 사진이라든가 센서로 온 데이터를 가지고서 판단을 한다면 진단 쪽에 있는 의사들은 뭐 예를 들어 지금 한 10 명의 의사가 필요하다라면 뭐 한 두세 명의 의사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뉴스들은 뭐 인제 의사들이 고민하실 문제인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진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 살펴본다면은 인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러니까 인제 이런 간단한 도구랑 뭐 이런 간단한 이제 간단하진 않겠지만요. 이제 도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만 있다면 굳이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진료를 인제 스스로 자가 진단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 진료가 아니라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인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조만간 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법적으로 아직 이런 거를 의사와 관련 없이 서비스하는 건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될 것 같고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는 기업들도 아마 의협에서 반대를 해서 아마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계속 이런 쪽으로 시도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측면은 인제 저희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수명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질병들을 발견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보다도 더 빨리 어떤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도 가능하고 그래서 점점 더 인제 인간 수명은 더 늘어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히 수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수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분명히 이런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어 다음 장에도 보시면은 어 이건 뭐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인제 정신 건강도 인공지능이 관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특히나 재미있는 부분은 신체적인 어떤 특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 건강을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목소리라든가 그다음에 채팅할 때 문자 패턴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정신 질환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물론 대학교 실험실의 수준입니다만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챗봇을 이용해서 이런 환자의 치료도 가능하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요거는 인제 실제 사람 몸에 센서를 붙여서 걸음걸이를 보고서도 '아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센서를 몸에 붙이면은 좀 불안한 사람들은 뭐 끊임없이 좌우로 뭐 위험을 살피고 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떤 의료 쪽에서 관련된 정보들을 가지고서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그 사람의 정신 뭐 질환이라든가 건강 상태를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고요. 하여튼 의료 쪽에서는 굉장히 인공지능이 많은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것이 이제 실제로 개인들이 혼자서 자율적으로 쓰는 데는 뭐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술적인 한계는 아니고 법적으로, 사회 제도적으로 아마 저기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병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아마 도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그냥 의료가 인공지능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이 의료 쪽을 첫 번째 주제로 삼았던 이유는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아니고, 지금 몇 개 뉴스에서 혹시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센서입니다. 센서. 지금 의료 쪽에서 인공지능이 많은 역할을 하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센서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몸에 센서를 9개를 붙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센서가 9개를 붙여서 한다라는 게 나오고, 뭐 이것도 뭐 직접적인 센서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문자 패턴이라든가 뭐 목소리도 일단은 뭐 소리 센서, 예, 저기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앞에서 보시는 것도, 네, 뭐 이 소리 센서죠. 소리를 센서 데이터를 받아들여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사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료 쪽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된 센서들을 굉장히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 쪽이. 그래서 많은 지금 데이터들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지금 보이고요. 의료 쪽뿐만 아니라 앞서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이라든가, 특히 공장에서도 각종 기계 장치들에서 나오는 어떤 신호들을 센서로 수집을 해서 마치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의 질병을 미리 예견하듯이, 공장에서도 이 공장 설비가 뭐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다음에 언제쯤 고장이 날 것 같은지, 그런 거를 미리 예견을 해서 뭐 수리를 한다든가 고치는 그런 활동들, 뭐 공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죠. 뭐 교각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각종 모든 센서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는 다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는, 저희가 그동안 주간기술 동향을 통해서 살펴봤었던 것이 크게 보면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그려본 거고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의료 쪽 관련된 내용은 센서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사실 비공개 데이터입니다. 그거는 어떠한 조직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어떠한 뭐 단체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센서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수집을 해서,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 봤습니다. 저희는 이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지금도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죠. 스타트업들이 생겨나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센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테두리 중에 하나고, 실제로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는, 글쎄요, 실제로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어떤 가능성을 지금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고 해야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병원도 그렇고, 뭐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해서 뭐 계약도 이루어지고, 뭐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비즈니스도 이루어지고 관련돼서 이쪽에서는 일단 뭐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도 많은 것 같고,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살펴볼 것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인공지능에 소개된 빅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에 소개된 빅데이터이고요. 사실은 저희를 놀라게 했었던 많은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들이 인터넷에 소개됐었던 이미지랑 그다음 텍스트를 활용했었던 거였었죠. 제일 처음에 저희를 놀라게 했었던 거는 이미지였고,
인터넷에 있는 엄청난 많은 양의 이미지를 학습을 한 다음에 새로 주어지는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이게 어떤 이미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기서부터 저희의 놀라움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한 1, 2년 전부터는 GPT부터 해서 텍스트, 인터넷에 있는 엄청난 양의 텍스트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이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작업을 했었었죠. 그래서 좀 어려운 기술들이고, 사실은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이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거를 테스트하려면 어마어마한 기계가 필요하고, 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인공지능 연구하려면은 기본으로 뭐 1,000억 원이 들어간다라든가 뭐 그런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 뭐 구글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오픈 AI, 한국에는 뭐 네이버, 카카오 또는 뭐 이런 대기업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쪽도 사실은 뭐 굉장히 놀랄 만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고 소개가 됐지만은 정작 여기서 아직 돈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조만간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서비스들을 가지고 뭐 어떻게 수익 창출할 건가, 물론 이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좀 하여튼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지하고 텍스트는 뭐 아직도 계속 또 연구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놀라운 기술들이 나올 텐데요. 이후 앞쪽에서 제가 목차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새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인공지능의 연구 발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이미지를 학습시켜서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런 시각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를 학습을 시켜서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내거나 이해라는 언어 모델이 있었다라면은, 지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달이라든가 아니면 뭐 LG에서 LG AI 연구원에서 만든 엑사온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이제 섞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주면은 이거를 텍스트로 변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텍스트를 주면 이미지로 변환한다든가, 이렇게 이미지와 텍스트를 섞어가는 그런 멀티모델 관련된 기술들이 지금은 많이 얘기되고 있고, 이쪽으로 구글의 딥마인드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이쪽으로 좀 지금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들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멀티모달은 사실은 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조금 이해가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돼서는 하여튼 뒤에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데이터 관점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된 빅데이터로는 동영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디오 데이터도 있는데, 생각보다 동영상에 대한 인공지능의 역할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동영상을 인식을 하고 동영상의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는 꽤 오래됐고요. 제가 아는 것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가시적인 뭔가 놀랄 만한 거는 아직까지 뉴스상에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반년 정도 지금 이 주간 기술 동향을 보고 있는데, 동영상 관련해서 뭔가 인공지능이 뭔가 아주 굉장히 이미지라든가 텍스트에 비견할 만한 그런 서비스는 아직 좀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디오 쪽인데요. 오디오도 아직 사실은 그렇게 인공지능이 뭔가 큰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사실 오디오 데이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면서도 또 없는 것도 아닌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냥 동영상에서 오디오를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뒷장에서 보시겠지만 저기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지금 오디오 데이터들 다 지금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가지고서 인공지능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요거는 아마 조만간 뭔가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디오하고의 인공지능과의 관계. 이게 뭐냐면 NLP 관련해서 자연어 처리 관련해서 지금은 어떤 자연어 처리라고 하면 소리로 되어 있는 거를 일단은 텍스트로 바꾸고요.
그 텍스트로 바꿔진 거를 뭐 일단 위에서 보신 것처럼 색깔 칠해져 있는 텍스트, 언어 모델,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했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일단 처리를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소리로 바꾸는 과정이 현재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를 중간에 텍스트 단계를 빼버리고 오디오 자체를 이제 인식을 하고 오디오에서 또 다른 이제 오디오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구글이 얼마 전에 이거 관련된 모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만약에 인간의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오디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 역할이 다시 한번 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구글이 뭐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걸 봐서는 조금 있다가 좀 어떤 관련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개인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돈이 되고 있고, 가장 현재 이미 돈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아마 활발하게 아마 뭔가가 연구될 것이 개인 데이터인 것 같고요. 이건 뭐 당연히 비공개 데이터고 기업들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각 개인들이 구매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금융거래한 내역을 가지고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분석을 하고 뭔가 추천을 하고 마케팅 활동하는 이런 활동들이 이미 벌써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도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오픈돼서 소개되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좀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서비스 자체를 인공지능의 어떤 서비스 자체를 판매할 목적인 회사들만 우리는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 갖다 쓰세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해서 하고 있지.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은 뭐 몰래라는 말이 뭐 적합치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자사에 쌓여 있는 그런 개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주간 기술 동향 통해서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인공지능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라는 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왼쪽에 센서 데이터를 의료 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뉴스에서는 인터넷에 소개된 공개된 빅데이터, 이미지와 텍스트가 현재는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처리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 두 개가 어떻게 믹스가 돼서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지 관련된 뉴스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른 뉴스가 또 하나 있었었네요. 네. 네, 아까 오디오 데이터 뭐 아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AI 스피커들 있죠. AI 스피커들은 네이버, KT 같은 경우에는 음성을 2년간을 보관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카카오는 회원이 탈퇴할 때까지 저희 목소리를 계속 저장을 해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AI 스피커 제공 회사들은 이 음성 데이터랑 저희 개인 정보를 가지고 뭐 말은 음성 인식률 높이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편의성을 높인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 정보들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일단 본격적으로 그 멀티모달 얘기 들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어서 테슬라에서 2023년도에 로봇을 하나 만든다고 합니다. 양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양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2023년에 사람같이 생긴 로봇 이름은 옵티머스라고 하고요. 키가 172cm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양산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음, 지금이 벌써 2022년 지금 여름인데 일단 뭐 옵티머스가 거의 그 테슬라를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를 로봇으로 바꾼 뭐 그런 컨셉으로 아마 접근을 한다라고 합니다만, 내년 겨울에 양산을 한다라고 하니 이게 뭐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일정은 늦춰지더라도 그래도 뭔가 하지 않을까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관점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최근에 이제 머스크가 이 옵티머스 로봇에 범용 인공지능이 들어갈 것 같아
예,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해서 네,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 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사실 앞부분에 아까 제가 AI 저기 그 멀티모달 얘기하면서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인공지능은 특정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동작하는 뭐 언어 모델이면 언어 모델, 뭐 이미지 분석이면 이미지 분석, 이렇게만 특화된 기능에 존재하는 인공지능이었다면, 범용 인공지능은 모든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내년 23년에 들어갈 수 있겠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시 초점 얘기는 이제 데이터 쪽으로 넘어와서 일단 멀티모달 쪽으로 다시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구글에서 만든 구글 딥마인드에서 지금 내놓은 얘기이고요. 아까 멀티모델이라고 했는데 저희로는 뭐 다중모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텍스트면 텍스트만 처리하거나 이미지면 이미지만 처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을 전부 같이 이제 가지고 사람과 컴퓨터가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한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이미지, 영상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텍스트가 이미지로 바뀔 수도 있고 이미지가 텍스트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텍스트, 이미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서로 같이 사람과 같이 의사소통하는 인공지능이 서로를 같이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각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아까는 시각 모델 따로 언어 모델 따로 했는데 이제는 이게 통합된 시각 언어 모델이라는 컨셉으로 지금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지금 뭐 100% 완전하게 동작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이 됐고 어떤 흥미있는 결과물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똑같이 이제 딥마인드에서 나온 이 앞에 거는 사실 어떤 모델적인 어떤 논문의 내용이었다면은 실제로 서비스와 관련된 것인데요. 어, 이거는 이제 멀티모달적인 측면도 있고 조금 이제 좀 다른 얘기도 조금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일단은 다중모드, 멀티모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 오른쪽에 일단 왼쪽 아래에 일단 설명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데모 영상인데,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퍼플이라고, 빨간색 퍼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파란색 컬러의 예, 파란색 컬러의 글자는 퍼플, 예, 빨간색인데 이게 퍼플인가 봅니다. 색깔이. 네, 파란색 바탕의 글자는 음, 예, 예, 제가 영어 해석이 예, 색깔은 퍼플이고 그다음에 빨간 글씨로 쓰여 있다. 네, 이게 제가 이 단어하고 실제 이 내용하고 제가 좀 헷갈렸네요. 네. 예. 음, 네, 글자는 이제 빨간색으로 쓰여 있다라는 거고요. 단어가 퍼플이다라는 얘기죠. 예, 단어는 퍼플이란 단어고 글자 색깔은 빨간색으로 쓰여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또 들어줍니다. 하나는 이제 글자는 그린이고 색깔은 파란색으로 쓰여 있다. 라고 하고 요 그림을 보여줍니다. 요 그림을 보여주면은 인공지능은 이거를 이해를 해서 요 위의 내용도 다 이해를 해서 답변을 이렇게 해줍니다. 글자는 옐로우이고 그다음에 녹색 글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멀티모달이 동작을 해야 이게 일단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멀티모달 측면에서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람쥐인가요? 하여튼 친칠라라는 동물이 있고, 예, 뭐 칠레에서 주로 발견이 돼라고 설명을 일단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바견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매우 인기가 있어라고 하고 인공지능에게 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플라멩고라고 하고요. 플라멩고 그림을 보여주면 인공지능이 답변을 합니다. 플라멩고이고 뭐라고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멀티모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 멀티모달 관점에서 요 뉴스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데이터 관점에서 또 하나 좀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가 이 내용, 여기는 지금 보면 두 가지 정보만 전달을 했습니다. 두 가지 정보만 전달을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도 오로지 두 가지 정보만 전달을 했는데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정보를 가지고 학습시켜서 나머지에 대응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누군가 이제 사람에게 뭔가를 일을 시킬 때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요건 요렇게 해야 돼라고 몇 가지만 가르쳐 주면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알아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인공지능에서도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나 시키려면 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 가지고 그거를 뭐 엄청난 기계에서 학습을 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요렇게만 몇 개만 샘플을 딱 주면은 기계가 요거를 인식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로 앞으로 저희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이런 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아까 앞쪽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했었던 거 보면은 오른쪽에 인터넷에 공개돼 있었던 엄청난 양의 데이터 가지고서 학습된 그런 걸 가지고 기반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멀티모달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그 퓨샷 러닝에 의한 어떤 인공지능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덤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멀티모달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지금 삼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LG AI 연구원이랑 서울대에서도 초거대 멀티모달 AI라고 해서, 이거는 벌써 작년부터 엑사원이라는 곳에서 텍스트로 뭔가를 얘기를 하면은 무슨 인테리어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었고요. 그거는 먼저 달리 2에서도 이제 그 훨씬 더 진화된 내용의 서비스들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2D, 3D라는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이게 무슨 또 새로운 컨셉인가 해서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2D, 3D는 2D는 텍스트 이미지를 말하는 거고 3차원 3D는 동영상을 의미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에서도 멀티모달 AI,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 그 스마트폰에 보면 네이버 앱 들어가시면 카메라 렌즈 모양이 있거든요. 그거를 누르시고 이제 뭐 사물들, 뭐 예를 들어 꽃 사진 찍거나 나무 사진 찍으면 나무는 거의 안 되더라고요. 나무는 거의 안 되고, 꽃 찍으면 꽃 이름을 찾아주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제품 사진 찍으면 이제 제품을 찾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뿐만 아니라 그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사진 찍고 거기다가 이제 검색어를 몇 개 추가를 하면은 그 사진하고 검색어를 합쳐가지고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거를 이제 멀티모달 검색이라고 해서 네이버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멀티모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아마 이런 멀티모달 쪽으로 계속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들이 이제 새롭게 나올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마케팅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뭐 여기는 별로 어려운 건 없고, 뭐 쉽게 생각해도 아마 충분히 이거는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은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고객이 어떤 물건을 언제 샀고 뭐 어떻게 했는지 정보, 뭐 어마어마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겠죠. 아마 이미 벌써 그거 가지고 아마존이나 뭐 넷플릭스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저희에게 새로운 걸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떻게 더 마케팅을 더 잘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대 기업들은 뭐 돈이 많다기보다 하여튼 이런 큰 업체들은 이미 벌써 마케팅에 인공지능을 100%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빨리 인공지능을 마케팅에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네, 실제로 조사기관에 의하면 인공지능이 만든 카피로 광고를 하면은 인간이 만든 광고보다가도 클릭 비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뭐 2배 이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떤 필요한 시점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광고를 할 수 있고 해서, 뭐 여러 지금 조직에서 일단은 이런 서비스를 팔고 싶은 회사에서 마케팅에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가, 뭐 이제 광고를 많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뭐 개인화, 뭐 자동 광고 생성, 네, 자동 광고 생성, 고객 타겟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인공지능들이 많이 아마 적용이 돼서 지금도 아마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포사도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고요. 자동으로 광고 카피를 뽑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굉장히 큰 회사들도 이미 벌써 포사도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좀 놀랐던 게 이 기사 내용이 2016년도였었다는 점이거든요. 벌써 2016년도에 이런 기사 제목이 나왔고 멋진 광고 카피 뽑아내는 인공지능에서 포사도라고 했고 굉장히 효과적이다, 마케팅이 효과적이다라는 게 입증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준비를 할 거고, 예, 뭐 자체적으로도 아마 준비를 할 거고요. 아마 많은 기업들이 아마 자체적으로 준비할 것 같습니다만, 네, 이런 내용이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에서는 뭐 내부적으로 이런 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학습을 시켜서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마케팅 대상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라는 거를 본인 그 우리은행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서 마케팅 담당자가 언제든지 그러한 결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은행은 아마 이렇게 언론에다가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뭔가 이제 그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을 거고, 아마 이렇게 신문에 내지는 언론에 내지는 않더라도 아마 거의 많은 기업들이 은행들이 아마 이런 거를 지금 이미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 이미 끝나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아마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줌에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었는데요.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미팅,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줌이 그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감정이라든가 참석도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목적도 명확하게 영업사원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영업사원들이 비즈니스 미팅을 하면서 물건을 사야 될 사람들이 어떤 상태다라고 그걸 아는 거는 굉장히 이제 마케팅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아마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일 것 같은데 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비판이 많고 지금 문제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네. 네, 마케팅 관련해서 AI가 도움이 많이 된다는 기사는 많고요. 분류, 분류, 인공지능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다. 물론 과거에는 사람들이 데이터 다 했지만 이거 인공지능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건 없다. 예, 맞죠? 예측 인공지능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추천,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거죠. 네, 최적화도 뭐 인공지능 자체가 최적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인공지능은 마케팅에 사용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에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대화형 AI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챗봇입니다. 챗봇, 쉽게 말해서 챗봇이고요. 뭐 텔레콤, 네이버, 카카오, KT 뭐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선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뭐 좋고 예전보다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한데 아직까지 부족한 거 두 개. 최신 정보, 최신 지식에 대해서 뭔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 오래전 대화를 기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게 정말 저는 좀 와닿았던 게요. 만약에 인공지능이 저와의 대화를 기억을 하고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대화들을 다 기억을 한다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인공지능이 너 옛날에 이런 얘기 했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거기 제가 그거 어떻게 앞으로 그 시점부터 어떻게 제가 인공지능을 대하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뭐, 뭐 예를 들어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글쎄요. 하여튼 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어떤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 얘기를 기억을 해서 그거를 나중 대화에 이 인공지능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면은 이거는 정말 대화형 AI의 어떤
새로운 어떤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앞부분에 뭐 건강질환 치료라든가 아니면 뭐 노인 돌봄, 뭐 독거형 노인들 돌봄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챗봇 대화형 AI 만드는 업체들은 아마 뭐 이런 부분 뭐 저랑 거의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부분, 지식,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어저께 뭐 무슨 일이 있었다, 뭐 러시아에서 뭐 전쟁이 있었는데 뭐 어땠다라든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뉴스를 얘기를 하면서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 새로운 지식을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면은 네, 그런 지식,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먼저 습득을 해서 그게 대화로 가능하다면, 그리고 저랑 기억을 했던 대화했었던 거를 모든 걸 다 기억을 하고 그거를 새로운 대화에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적에 맞게 태스크 기반에 맞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면은 여기에서는 뭐 이제 나 대신 일을 완결해 주는 비서라고 했지만 정말 새로운 차원의 대화형 AI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에 이거는 사실은 저기 그 머스크가 옵티머스 뉴스를 소개하는 데 있었던 뉴스였는데요. 거기 같이 있었던 내용인데 좀 빼봤습니다. 따로 빼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뺐고요. 그 구글 X라고, 예전에 구글 X에서 CEO 역할을 했었던 어떤 모 가데시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저기 유명한 책으로는 음, 뭐였죠? 음, 머포 해피였는데 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머포. 예. 음, 네, 일단 오래전 대화에 용량 제한이나 금전 때문일까 질문이 들어와서, 네, 이건 생각해 볼 필요 있을 텐데, 일단은 챗봇 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딱 할당이 된다라고 했다. 그 사람만을 위한 챗봇은 아직까지 좀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글쎄요, 그게 어려울 건가, 그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용량 제한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뭐 5만 가지 데이터, 뭐 동영상, 오디오 데이터, 저희 지금 그 음성 스피커에서 예. 인공지능 스피커에 있는 모든 오디오를 다 저장을 하고 있고, 저장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저장하고 있어서 용량 제한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요즘 같이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드는 비용이 옛날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작거든요. 뭐 그 구글이나 지금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지어대고 있어서, 그리고 그 데이터 자체가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역량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강승 부사장님께서, 네. 하여튼 저도 저장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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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요. 네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네네. 하여튼 이분이 하여튼 쓴 책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냥 일반 막 에세이였는데 되게 이제 유명한 책이 하나 있고, 최근에 또 하나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스케어리 스마트라고 합니다. 스케어리 스마트라고 하는데, 조금 여러 곳에서 인용이 되고 있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인공지능이 무서워질 수 있다. 우리가 상상 못한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얘기하고자 하고 하는 핵심은 우리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보이시는 셀링, 스파잉, 갬블링, 킬링, 적어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이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뭐 블로그를 쓰든 뭐 이런 걸 쓸 때 항상 이런 부분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반드시 밝히고 이렇게 하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것 같고, 갑자기 저는 이 셀링이라는 것에 갑자기 눈이 딱 이게 시선이 딱 고정이 돼서 내용을 찾아봤는데, 이 기사에 보면 모대 전 CEO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판매 도백 감시 사례가 현 세대 AI의 4대 주요 용도라고 했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 기사 쓴 사람이 잘못 썼습니다. 저도 이게 좀 이상해서 찾아봤는데, 이거는 이 모대
모 가대 CEO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뭐 저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좀 흥미 있었던 게 인공지능하고 NFT를 결합하는 걸 무슨 서비스하는 무슨 박사였는데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했는데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 4, 5년, 3, 4년 전 얘기인데 이 기사는 잘못된 기사입니다. 모 가데시라는 사람이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요 네 개 분야의 AI가 사용되는 거는 반대하자라는 거였었고요. 스파잉, 갬블링, 킬링, 예, 저는 이거는 뭐 반대인데 셀링, 아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에 지금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쓰이지 말게 하자라는 거는 약간 조금 좀 의문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분이 걱정하는 거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이렇게 밑에서 슬슬 기다가 2000년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해서 어느 순간에 인공지능이 우리가 통제 못할 위치에 갈 수 있으니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소리를 내자 그런 내용이고요. 관련된 토크가 1시간짜리 토크가 톡셋 구글이라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유튜브에 공유가 되어 있고요. 여기 내용 요건 제가 한번 따로 요거를 예, 저기 채팅창에다가 카피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건 한번 보시면은 예, 굉장히 좀 내용이 괜찮은 거. 예, 행복을 풀다 맞습니다. 네네. 굉장히 좀 예, 베스트셀러였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도 봤는데 굉장히 좀 흥미롭고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 장밋빛 미래만 만든다. 뭐 저희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균형적인 시각을 위해 가지고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제 균형적인 잡힌 시각을 한번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지금 준비된 뉴스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예, 제가 빠뜨렸거나 좀 코멘트 좀 추가해 주실 분 있으시면 좀 코멘트 같이 좀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네. 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IT와 정보보안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네. 네, 아니,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네, 네. 네네, 제가 도서관에 있는 인터뷰룸에서 하고 있어서 마스크를 지금 내릴 수가 없어서, 네네. 지난주 회의 때도 한번 들어와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 말았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많은 최신 지변들을 알려주고 계셔서 저한테 매우 행복하고 기쁘고 많은 그런 것들이 충족되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감이 큽니다. 근데 이제 이 의료 분야 쪽에 있는 도메인 날리지 측면에서 조금 더 첨언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의사들이 이제 뭐 병리과에 많이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뭐 이제 자가 진단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의료에 관련돼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의사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측면이 더 강할 거다. 진단 측면에서도 뭐 예전에는 이제 의사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촉진, 시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통찰,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제 어떤 진단을 내리거나 그러니까 의사의 전지전능한 능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진단기기 뭐 각종 장비기기들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정확한 근거에 기반을 해서 디시전을 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료 인공지능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체제로 그리고 크로스 체킹하는 부분으로 많이 역할을 하겠지만 의사를 대체하는 데까지는 아까 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계가 많거든요. 분명히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오류 허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게 지금 많이 성장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맞긴 하지만 틀리기도 한 것이 지금은 과제 중심으로 많이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각종 이제 이게 의료 쪽과 AI와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요소 기술들이 발전적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제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컨셉셜하게 개념에 대한 거와 POC 개념에 대한 증명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실체가 아직 많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점이다. 그러니까 그 AI를 하는 의료 쪽에 AI 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데가 제한적입니다. 비주얼에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처리에 관련되어서 뷰노나 루닛이나 이렇게 영상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어떤 판별 레이블링에 의한 판별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글로벌하게도 많이 이제 높은 성장률을 갖고 있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네. 그리고 의사를 대체한다는 얘기는 좀 조심스럽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서 쪽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미지를 잘 분별하듯이 센서도 이제 비슷한 어떤 이제 시그널을 판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고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학에서는 지금 PHR, Personalized Health Data Recording 해서 이제 그러니까 환자 개인한테 어떤 수집되는 정보들을 통해서 맞춤형 의료를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센서에 대한 것들이 좀 부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의료 쪽에는 이제 뭐 의료정보학회라든지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라든지 많은 의사들이 여기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한계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높은 상황이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 네, 뭐 아까 주저 없이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아까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해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뭐 분석을 해준다. 사실은 이런 측면입니다. 보통 이제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과 답에 의한 것을 갖고 스코어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별을 하는데, 그런 문진을 이제 스마트폰 앱에서 하고 그 스코어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의견들을 주는 그런 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과다한 그런 기대, 허상을 주는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좀 볼 필요는 있지만, 네, 너무 큰 기대는 조금 줄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의 목소리 이렇게 듣는 게 저희 이런 자리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